문제들은 가르칠 거. 산에서 실제로 보낼 수 있는 자, 다시 봐. 자, 봐라. 10년일 때 생장량은 이거야. 20년일 때 생장량은 이거야. 30년일 때 생장량은 이거야. 현재 생장량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년일 때, 2년일 때, 3년일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물들의 양이 점점 늘어나. 그러면 10년일 때 그 숲에는 이만큼의 식물들이 살고 있는 거야. 20년이 지나면 좀 줄어들었지만 그동안 쌓인 걸로 보자면 이만큼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고 30년이 지나면 이만큼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면적은 생장량의 누적값이에요. 생장량의 누적. 지금은 숲이 더 많이 울창해지고 그러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무가 한 그루라도 더 생기게 되면 거기는 나무의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누적값, 요 면적을 뭐라고 하냐면 생물량 또는 생체량, 다른 말로는 현존량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거를 그 커다란 네모에다가 적어주십니다. 우리가 빈칸 큰 거 하나 있었지? 생물량, 생체량, 현존량. 현재 그 식물 군락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이다 라고 보면 돼요. 현재 그 식물 군락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 다시 말하면 누적된 생장량의 총합. 그러니까 만약에 생물량이나 생체량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중간에 산불이 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체량은 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있다 라고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거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극상에 도달한 군집은 생산량과 소비량이 균형을 이뤄서 생체량은 많아. 식물은 진짜 많아서 숲이 울창하지만 순생산량은 적은 반면에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은 현재 식물의 양이 많지 않아서 생체량은 적지만 순생산량이 많아서 많이 발달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 구분 잘 하십니다. 천이가 진행 중일 때 숲이 막 형성되고 있을 때는 뭐는 많아? 순생산량은 많고 생체량은 적어요. 자, 반면에 숲이 완전히 울창해져가지고 완성된 숲을 형성을 했잖아. 그러면 힘들지 마. 보는 애들 어디 볼까? 자, 완전히 숲이 형성됐다라고 하면 생체량은 굉장히 많아진 상태야. 하지만 더 많이 발달하진 않을 거거든. 그래서 순생산량은 적다라고 봐야 돼서 이거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도록 하십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우리 거기 봅시다. 순생산량. 생태계가, 육상 생태계가 더 많을까요? 해양 생태계가 더 많을까요? 순생산량. 순생산량은 총생산량이 더 호흡량 뺀 거잖아. 누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육상 생태계가 많겠지. 왜 육상 생태계가 많으냐면 식물의 양이 똑같으면 호흡량은 비슷할 거야. 그런데 빛의 세기가 어디가 훨씬 더 세요? 육상이 훨씬 더 세지. 그러니까 광합성을 누가 더 많이 하겠어? 육상에서 훨씬 더 광합성을 많이 할 거라 호흡량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총생산량이 육상 생태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순생산량은 육상 생태계가 크다라고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지금 설명을 한 거고, 자, 아까 에너지가 흐른다고 했는데 에너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생태계에서, 태양에서 생산자로 들어오면 생산자에서 곧 수학 소비자로 흘러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거 먼저 채울게요.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흐른다. 그래서 옆에 뭐라고 쓴다? 에너지는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흐른다. 그래서 에너지는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생태계의 궁극적인 에너지원은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 또는 태양의 빛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자, 생산자는 빛 에너지를 뭐로 바꿀 수 있다? 화학 에너지로 바꿀 수 있죠. 그 화학 에너지라는 게 바로 뭐야? 유기물 안에 들어가 있는 화학 에너지, 포도당 안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그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자, 이제 위에 있는 그림 보세요. 빛이 들어가서 생산자가 광합성을 했어. 자, 광합성을 했으면 이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어디로 갈 거야? 1차 소비자한테 먹힐 거야. 또 하나 사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해자한테로 갈 거야. 세 번째,
열 에너지로 나갈 거야. 자, 열 옆에다 뭐라고 쓸까? 와, 그렇지, 호흡이에요. 열 에너지로 나가는 건 전부 다 호흡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맨 위에 있는 그림 보는 거예요. 열 에너지는 호흡으로 나가는 거다라고 보면 돼. 그럼 1차 소비자가 생산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왔잖아. 이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거야? 어쨌든 섭식한 양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또다시 나갑니다. 일부는 2차 소비자한테 먹힐 거야. 일부는 사체나 배설물이 돼서 분해자한테 갈 거야. 일부는 다시 열 에너지로 나갈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호흡이겠죠. 그럼 2차 소비자는 3차 소비자가 없기 때문에 세 갈래가 아니라 두 갈래로 나눠질 겁니다. 2차 소비자가 분해자로 보내는 것과 열 에너지로 나가는 것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사체나 배설물을 가지고 간 분해자도 유기물을 가지고 간 거잖아. 그럼 유기물을 가져와서 그걸 분해하면서 살 거야. 그런데 얘네들도 살아가려면 뭐는 할 거야? 호흡은 할 거라서 얘네가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열 에너지 옆에다 다시 분해자의 호흡이라고 적으세요. 분해자에서 나가는 열 에너지에다가 분해자의 호흡이라고 적으십니다. 뒤쪽도 에어컨 틀어주시죠. 그쪽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어. 자, 그럼 봐봐. 열 에너지가 몇 개 빠져나갔어요? 4개 빠져나갔지? 열 에너지 4개 빠져나간 양을 다 더하잖아? 그 값이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총 생산량과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생태계가 원활하게 순환되고 있다. 균형이 맞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열 에너지, 생산자의 열 에너지, 1차 소비자 열 에너지, 2차 소비자 열 에너지, 분해자 열 에너지를 다 합하면 생산자가 처음으로 가지고 간 총 생산량과 값이 같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 그 4번 다시 봅시다.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일부는 호흡에 의해 방출된다. 열 에너지로 나가고요. 일부, 나머지는 먹이 사슬을 따라 유기물의 형태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5번, 사체 배설물로 들어가게 될 건데 이거는 분해자의 호흡에 의해서 결국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될 거야. 여러분이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호흡은 열 에너지, 열 에너지는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정된 생태계는 유입된 에너지량과 유출되는 에너지량이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유입되는 에너지 양에다 줄 치시고요. 그게 바로 뭐야? 총 생산량이야. 유입된 에너지량이 태양 에너지가 아니라 총 생산량이 되는 거야. 유출된 에너지량 줄 치시고 뭐라고 할까? 열 에너지의 총합. 열 에너지의 총합 또는 호흡의 총합. 호흡량이 총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태계가 안정해지는 생물적인 특성은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안정돼 있다.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생태계는 안정돼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지금 말한 거를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55페이지. 태양에너지가 10만이 왔어요. 10만이 왔는데 99,000원 빠져나가고 녹색 식물이 가져간 게 1000이지. 자, 그 1000이 의미하는 게 뭐다? 그렇지. 총생산량인 거야. 이게 순생산량이 아니야. 총생산량인 거야. 자, 1000이 세 갈래로 나눠질 거예요. 800은 호흡으로 갈 거야. 100은 먹힐 거야. 100은 사체로 갈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호흡이라고 써있는 부분 왼쪽에다 뭐라고 쓸까? 열 에너지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1차 소비자가 녹색 식물에 100만큼의 에너지를 가져갔잖아. 얘도 세 갈래로 나눠질 거야. 하나는 호흡으로, 하나는 먹히고, 하나는 사체 배설물로 분해자한테 보냅니다. 2차 소비자는 3차 소비자가 없으니까 호흡과 분해자한테로만 보낼 건데 자, 그럼 분해자로 얼마가 갔어요? 115가 갔죠? 자, 그 115를 어디다 적는다? 여기 100이 있지? 10이 있고 5가 있지? 그러니까 115 적어서 위로 올리세요. 무슨 에너지로? 열 에너지, 호흡으로 가는 거지. 그럼 여기에 800이 있고 70이 있고 15가 있었는데 115까지 합쳐진 거잖아? 맞죠? 그럼 이 값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100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총 생산량이 1000이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녹색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1000이야. 근데 원래는 태양 에너지가 얘한테 몇을 주고 싶었어? 10만을 주고 싶었잖아. 10만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몇 밖에 못 가져간 거야? 1000밖에 못 가져간 거야. 그럼 뭐냐면 자기한테 주어진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분의 얼마를 가져갔는지를 계산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에너지 효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녹색 식물의 에너지 효율은 10만 분의 1000이라고 봐야 돼요. 10만 분의 1000. 그럼 몇 퍼센트인 거야? 1%. 1%. 녹색 식물의 에너지율은 1%야. 어떻게 계산한 거다? 10만 분의 1000으로 계산한 거야. 자, 그 다음 1차 소비자의 에너지율은 1000이라는 먹이가 있었는데 가져간 건 100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얘 에너지율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에너지 효율이 10%인 거예요. 얘는 어디 보는 거야? 정신 차려. 소윤이는 써야지. 자, 그 다음 1차 소비자가 10이지. 2차 소비자가 20을 가져갔잖아? 그럼 얘는 100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몇만 먹어간 거야? 20만 먹어간 거잖아. 그럼 얘는 10분의 20. 에너지 효율이 몇 퍼센트다? 20%다라고 봐야 돼요. 알겠지? 자,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가 가진 에너지분의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 단계의 에너지량, 이거를 에너지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효율이 1이었다가 10이었다 20이 됐잖아? 자, 에너지율 위에 써있어요. 공식은 에너지율 밑단계로 가면 갈수록 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렇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이때 생태 피라미드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생태 피라미드. 피라미드라고 하는 게 원래 아랫부분이 크고 위로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걸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다가 생산자를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상위 소비자를 적었을 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생태 피라미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생태 피라미드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뭐가 있냐면, 자, 아래는 큰데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조건들.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외 없이 에너지야. 두 번째 개체수. 개체수. 풀들의 개체수하고 토끼의 개체수를 보게 되면 풀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 개체수. 또 하나가 생물량. 생물량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 단계에 속하는 식물들의 또는 그 단계에 속하는 초식동물들의 건조 중량, 유기물의 총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건조 중량이라는 거는 물 빼버리고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기물이 몇 그램인지 무게를 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풀들의 무게를 다 잰 거랑 토끼들의 무게를 다 잰 거랑 그걸 먹고 사는 여우들의 무게를 다 잰 거랑 봤을 때 아래일수록 무게가 많이 나가고 위로 갈수록 무게가 줄어든다. 지우마? 조심하세요. 라고 봐야 돼.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에 해당하는 게 누구다? 에너지량, 개체수, 생물량 이 세 가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뭐한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경향을 보인다라는 얘기는 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용우야. 왜 이렇게 좋아? 졸린 사람 잠깐 일어나 있어. 졸고 있지 말고. 자, 다시 볼게요. 세 가지가 뭐 있다? 에너지량, 그 다음 개체수, 그 다음에 생물량. 생물량은 생체량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어요. 얘네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데 절대로 예외가 없는 게 누구다? 얘는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얘는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개체수는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게 맞는데 얘네 둘은 예외가 있을 때가 있어. 근데 그 예외가 언제 있는 거냐면 생산자랑 1차 소비자 사이에 있는 거야. 생산자랑 1차 소비자 사이에. 그래서 만약에 생산자가 더 조금이고 1차 소비자가 더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개체수 피라미드가 이렇게 그려졌다. 또는 생물량 피라미드, 생체량 피라미드가 이렇게 그려졌다 라고 하면 얘는 어디냐면 대개가 산림생태계. 다시 말하면 목볼이 굉장히 많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무지하게 많은 상태로 갔을 때 어떤 나무가 참나무가 있다고 해서 참나무에서 사슴벌레가 살고 있다. 그러면 참나무에 사슴벌레가 살 때 참나무는 한 그루인데 사슴벌레는 10몇 마리가 될 수도 있어. 그럼 개체 수로만 따졌을 때는 누가 더 많은 거야? 초식동물이 더 많은 거야. 참나무를 먹고 사는 사슴벌레가 더 많은 거잖아. 개체수가 많은데 무게로 따져도 누가 더 무거워? 참나무가 훨씬 더 무겁죠. 사슴벌레 10마리보다 참나무 한 그루가 무거워.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도 참나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에너지량과 생물량은 차이가 없지만 개체수는 생산자랑 1차 소비자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거. 목본이 엄청나게 많은 산림 생태계의 경우. 또 하나, 만약에 생물량이 역전되어 있는 상태다. 생물량이 생산자랑 1차 소비자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피라미드라고 그랬어? 어디? 해양 생태계. 자, 해양 생태계의 경우는 생산자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식물성 플랑크톤. 이찬아? 지찬아? 얘네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냥 쳐다보고 만지고 묻고 난리가 났어. 아니 이찬이가 아니고 너 찬영인가? 네? 아, 예. 그래 찬영이. 지찬아 미안해. 찬영이랑 지찬이. 떨어뜨리는 거야. 자꾸 쳐다보지 마 둘이. 자, 생물량은 해양 생태계인데 해양 생태계 생산자는 누구예요? 식물성 플랑크톤. 자, 식물성 플랑크톤은 대개가 단세포 생물이야. 단세포 생물이라서 개체수는 엄청 많아. 그리고 얘가 광합성을 해야 나머지가 먹고 사니까 에너지량도 많아. 하지만 워낙 무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생체량 자체는 1차 소비자보다 적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체수라면 목본이 많이 있는 산림 생태계, 생물량이라면 해양 생태계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54페이지 잠깐 볼게요. 먹이사슬에서 각 영양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여러 특징을 하위 영양단계에서 상위 영양단계로 쌓아 올린 거를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 거는 지금 말한 것처럼 에너지량, 개체수, 생체량이고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했었던 에너지 효율, 그 다음 생물 농축량. 생물 농축량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을 섭취했는데 분해되지도 않고 배설되지도 않는 애들을 농축돼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하위 영양단계가 가지는 걸 상위 영양단계에 먹으면 한 마리를 먹는 게 아니라 한 마리가 여러 마리를 먹는단 말이야. 그 안에 들어있던 양들이 전부 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또 빠져나가지 않아. 빠져나가지 않는 거를 그 영양단계 위에서 다시 먹게 되면 점점 양은 늘어난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생물 농축량이나 에너지 효율은 윗단계로 가면 갈수록 뭐한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해요. 자, 우리 아까 에너지 효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 무슨 뜻이라 그랬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에너지 효율이 누가 더 큰지를 물어보게 되면 단지 계산해야 돼요. 무조건 위에가 높다 하지 마시고 써져 있는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지금 55페이지까지는 설명을 했고요. 거기 생체량 부분에서 아까 예를 가지면 뭐라 그랬어? 예외에다가 해양 생태계 적어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 토너리 할 때 여기 있었나? 물질 순환 했었니? 아니요. 여긴 안 했어? 진짜 안 했나? 아니 다시 안 와요. 안 했으니까 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너네 신경계까지 시험 보는 건 확실한 거야? 예. 뉴런까지 아니면 신경계까지? 신경계 안에 뉴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 신경계 단원 안에 뉴런이 같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뉴런 다음이 신경계라서 같은 신경계에 속하는데 대뇌 손해까지 할지 뉴런까지만 할지 잘 모르는데 시험이 진도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막무가내로 자, 탄소순환입니다. 탄소순환은 좀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 주변에 탄소는 주로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까? 대기.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어. 전체적인 기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적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 대기에 존재하고 있어서 대기에 CO2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광합성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대기에는 CO2 상태로 존재하지만 해양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아들 거 아니야. 녹아들면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요? 탄산수소 이온 상태로 존재할 거예요. 탄산수소 이온 상태로 먼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가는 생물이 있어. 또 이거를 가지고 가는 생물이 있고, 안 그래도 돼요. 이거를 가지고 가는 생물이 있다. 얘가 땅 속에 묻혀서 연료가 될 수 있는데 이 연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고, 얘도 대기 중으로 갈 수 있고, 얘도 대기 중으로, 얘도 대기 중으로 보낼 수 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이 누가 되는 거야? 생산자가 되겠지. 생산자를 먹어가는 애가 누가 되는 거야? 소비자가 되겠죠? 소비자랑 생산자의 삭제 배설물이 누구한테로 간다? 분해자로 간다. 자, 그러면 이동하는 과정을 보면 생산자가 이산화탄소를 가져가는 과정은 광합성을 통해 가져가는 건데, 내보내는 과정은 뭐로? 호흡으로. 얘도 호흡으로, 얘도 호흡으로. 생산자가 연료가 되는 거는 연료화 되는 거고, 연료가 다시 대기적으로 돌아가. 무슨 과정을 통해서? 연소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 그다음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먹히잖아요. 이거는 뭐를 통해서 하는 거야? 먹이 연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로는 사체와 배설물의 형태로 가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동하는 형태 볼게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으로 갈 때 CO2 상태로 갑니다. CO2 상태로 갈 거고, 다 CO2 상태로 이동을 해요. 여기까지. 맞지? 자, 그런데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먹힌다. 무슨 상태로 이동하는 거야? 유기물 상태로 이동하는 거야.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체, 배설물도 무슨 상태야? 유기물의 상태로 이동하는 거라, 실제로 탄소의 순환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합성, 호흡, 먹이 연쇄, 연소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생산자고 누가 소비자인지만 잘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진짜 외워야 되는 거는 누구의 순환이에요? 질소의 순환이에요. 질소 순환. 자, 질소 같은 경우에도 대기 중에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탄소보다 더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저기 수민아, 정신 차리시고. 자, 질소 순환은 대기 중에 질소가 존재하는데, 자, 여러분이 숨 쉴 때 질소 들어가죠. 여러분이 숨 쉴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기체가 누구예요? 질소야. 78%가 들어갈 거야. 하지만 질소가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분리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지. 얘는 세계의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간 상태 그대로 다시 나가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나가버렸다는 거는 식물이건 동물이건 질소 기체를 어떤 질소 화합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N2로 되어 있는 애를 N으로 쪼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생물은 누구밖에 없다? 세균밖에 없어요. 세균 중에서도 일부 세균이 그걸 하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이 질소를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일단 대기 중에 있는 N2를 쪼개야 돼. 이걸 쪼개서 산소한테 붙이든지 수소한테 붙이든지 고정하는 거야. 질소를 산소에 고정시키든지 수소에 고정시키든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질소 고정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를 질소 고정이라고 하면 N2를 쪼개서 뭐로 바꾼다? H한테 붙이는 거야. 질소를 쪼개서 산소한테 붙이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둘 다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데, 자, 질소 고정 중에 이 역할을 하는 애들,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애들 누구다? 세균. 근데 세균 중에서도 가장 대표로 하는 애가 누구냐면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하는 애예요. 뿌리혹 박테리아만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뿌리혹 박테리아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얘네 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수소에 붙이든지 산소에 붙이든지. 근데 산소에 붙이는 세균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번개가 치면 그 번개의 에너지가 너무 커서 질소가 쪼개져요. 질소가 쪼개지는데 대기 중에 질소 다음으로 많은 기체가 누구야? 산소지. 쪼개지자마자 산소에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질산이온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생물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이거 누가 하는 거야? 번개가 하는 거야. 번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중방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생물이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식물이 이거를 가져다가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단백질에서 질소가 필요한 거는 어떤 작용기죠? 아미노기지 NH2 이거잖아. NH2가 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NH3가 들어와야 돼. 근데 얘가 무슨 상태로 들어오는 거야? 이 상태로 들어오는 거야. 진짜 식물이 필요한 건 누구야? 위야 아래야? 진짜 식물이 필요한 건 위야. 근데 중요한 거는 식물은 플러스 이온을 다 흡수를 못해요. 마이너스 이온은 흡수를 바로 할 수 있는데 플러스 이온은 흡수를 못하니까 질산을 흡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서 써야 돼. 그래서 이거를 직접 가져갈 수 있는 식물은 진짜 좋겠지만 대부분의 식물은 얘를 이걸로 가져가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암모늄 이온이 있을 때 토양에 있는 세균들이 질소를 고정해서 암모늄 이온을 만들잖아. 그럼 이거를 아질산으로 바꿨다가 질산으로 바꿔주는 세균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질산 이온을 가져가기 좋게 만들어주는 세균이 있는데 자, 이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질화작용. 질화작용이라고도 하고 질산화작용이라고 불러요. 질산으로 바뀌는 작용. 그래서 질산화작용, 질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누구야? 아질산이야. 이건 누구야? 질산이야. 그래서 이거를 하는 애들 보면 이거는 아질산균이 하는 거고 이거는 질산을 만드는 세균, 질산균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는 애들은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질화세균이다. 질산화세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NO3나 NH4 플러스가 준비가 됐지? 자, NO3나 NH4 플러스는 무기질소 화합물이에요. 이 무기질소 화합물을 가져다가 유기질소 화합물을 만들 거야. 자, 우리가 이산화탄소라는 애를 가져다가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만들듯이 여기는 NO3나 NH4라는 무기물을 가져다가 유기물을 만들 건데 얘네로 만들 수 있는 유기물이 뭐냐면 단백질 그리고 핵산 이거를 만들 수 있어. 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 동화였어? 이화였어? 동화였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탄소 동화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는 NO3나 NH4 플러스로 단백질을 만들었잖아. 이거는 동화야 이화야? 동화지. 근데 무슨 동화라고 할까? 이거는 질소 동화인 거야. 질소를 유기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과정은 질소 동화가 됩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누가 하는 거야? 식물이 하는 거야. 다른 과정은 전부 다 세균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식물이 합니다. 자, 단백질하고 핵산을 만들면 이 식물 속에 있는 단백질하고 핵산을 소비자가 먹어가는 거지. 그죠? 자, 소비자가 먹어가. 소비자가 먹고 식물이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그 안에 들어있던 얘네가 죽으면 그 안에 들어있던 사체나 배설물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해하는 거야. 자, 식물 안에 단백질과 핵산이 있죠. 근데 이거를 동물이 먹어가지. 그럼 동물의 몸 안에도 단백질과 핵산이 있어. 근데 얘네가 죽어? 아니면 얘네가 배설을 해? 그럼 그 안에 단백질과 핵산이 들어있거든. 이거를 다시 뭐로 돌리는 거야? NO3- 돌리는 과정이 있어요. 자,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한다? 분해라고 얘기합니다. 분해 과정. 분해 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지금 이 토양 속에 NO3가 많이 들어있는 상태잖아. 지금 우리가 질소를 암모늄이온으로 바꾸고 질소를 질산으로 바꾸고 질소를 단백질로 바꾸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 그럼 점점 뭐가 줄어들어?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돌려주는 작용이 있어야 돼. 이거를 뭐로 바꾼다? 질소로 바꿔주는 작용이 있을 거야. 자, 이 작용을 뭐라고 한다? 탈질소. 탈질소 작용 또는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불러요. 잠깐만, 이 분해작용 NO3 말고 NH4 플러스로 바꿀게요. 식물 안에 들어있는 게 그대로 분해되는 거라 아직 NO3가 안 돼. 얘가 나오고 나서 NO3로 바뀌어야 돼. 그대로 분해돼서 아미노기를 만드는 과정이라 일단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걸로 바뀌어야 돼. 자, 됐죠? 그러면 이거를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분해자가 하는 거야. 분해자. 분해자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세균이나 균류가 들어가는 거야. 자, 이거는 누가 하는 거야? 탈질소 세균이 하는 거야. 탈질소 세균. 자,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질화작용은 질산화작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탈질소 작용은 탈질산화작용이라고도 불러요. 교육과정 바뀌면서는 이 단어를 쓰는데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질화 탈질소라는 단어를 써. 여러분 학교에서는 질화 탈질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 정리하세요. 됐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프린트에 나온 내용까지는 됐는데 원래 교육과정 바뀐 거에 앞에 있는 3강도 들어가야 되거든? 그 참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구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선생님이 프린트로 나눠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니까 일단 진도에서는 뺄게요.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어려운 내용인데. 자, 그럼 여기 뒤쪽에 가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1번하고 2번하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요. 자,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지금 빼시고요. 생물의 다양성을 따지면. 자, 1번, 2번, 5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 5번 해볼게요.
자, 기억이 누구예요? 기억. 소비자. 니은이 분해자. 그럼 해부자에 얼마 들어가야 돼? 니은이 400하고 50으로 나눠졌다는 얘기는 받아들인 에너지가 450이라는 거지. 그래서 A는 450이고요. 자, 그러면 생산자가 소비자한테도 먹힌 양을 봐야 되는데 소비자가 두 갈래로 나눠졌는데 200하고 250으로 나눠졌다는 거는 생산자가 기억으로 보낸 게 얼마라는 거야? 250이라는 거야. 그럼 250에다가 350을 더해서 빼면 나머지가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 거야. 그럼 B는 얼마가 나와야 돼? 400 나와야 돼요. 자,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야? 그렇지. 2만 분의 1000 곱하기 100 그래서 5%고요. 그 다음 기억의 에너지 효율은 1000분의 250 그래서 25% 그렇게 나와야 돼. 자, 5번으로 가면 답 그래서 뭐예요? 리엠빅은 자, 5번은 식물 분집의 호흡량은 기억 빼기 미입니다. 어때? 맞지? 자, 그 다음에 니은 빼기 디귿은 일로 전달되는 유기물의 양과 같다? 유기물의 양이다. 누구까지 더해져 있어야 돼? 고사 낙엽량이 더해져 있어야 되겠죠?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 스몰 a는 질소 고정 스몰 b는 질화 작용 둘 다 세균이 관여한다. 세균이 관여하지 않는 거 딱 두 개입니다. 뭐예요? 공중방전 또 하나가 질소 동화 이거 두 개 빼놓고는 전부 다 세균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 풀게요.